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N.1 바이러스가 국내 감염 검출률 50%를 넘어 새로운 우세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넷째 주 BN.1의 검출률이 50.4%로 집계돼 델타와 BA.1, BA.2, BA.5에 이어 국내 5번째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번 달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만 코로나19 PCR 검사를 다시 시행합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의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연장하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PCR 검사를 하는 데 대한 보복 조치로 보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69% 감소한 데 이어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올겨울 심각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유럽을 구한 것은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의 확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싱크탱크는 지난해 EU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22%의 비중을 차지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임상 경험과 연구 능력을 모두 갖춘 의사과학자의 활약이 세계적으로 늘고 있지만 국내 의사과학자 육성 체계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YTN 사이언스는 미래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고 바이오계를 이끌어갈 의사과학자 문제를 3편의 연속 보도를 통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N.1이 국내 감염 검출률 50%를 넘어 새로운 우세종이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넷째 주 BN.1 변이의 국내 감염 사례 검출률이 50.4%로 집계돼 새로운 국내 우세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BN.1은 델타와 BA.1, BA.2, BA.5 변이에 이어서 국내 5번째 코로나19 유행 우세종이 된 겁니다. 방역당국은 특정 변이의 국내 검출률이 50%를 넘으면 우세종으로 규정합니다. 기존 우세종이었던 BA.5의 검출률은 20.2%에서 18.3%로 감소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마스크 전면 해제 시기를 구체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오는 5월쯤 마스크 전면 해제가 될 것으로 예측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임 단장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지 않는 것은 코로나19가 다른 호흡기 감염병보다 사망률이 높고 신종변이의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이번 달부터 한국발 입국자 모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한 추가 보복으로 풀이됩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에 도착하는 한국발 직항편의 모든 승객에게 다시 PCR 검사가 의무화됩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기다려야 하고 양성으로 판정되면 자택 또는 숙소에 격리됩니다. 중국이 1월 8일부터 입국 격리와 PCR 검사를 폐지한 만큼 사실상 한국발 입국자에만 적용됩니다. 个别国家仍然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有理由采取必要的对等措施。 이는 우리 정부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을 연장한 것에 대한 추가 보복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에만 비자 보복 조치를 풀고 우리를 향해 직접 철회를 요구한 데 이어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빼놓고 해외 단체 관광을 재개하면서 한국만 손해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노란 목줄 논란으로 들끓었던 중국 내 반한 감정을 부추기는 모양새입니다. 韩国1月27日新增新冠确诊病例3.17万例，现在却要抵制我国赴韩，所谓科学防疫简直可笑至极。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와중에 한국에선 한발 물러서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그 전이라도 저희로서는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우리 정부는 비자 문제에 대해 중국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조치가 나올 때마다
일방적 통보를 받은 사실 외엔 알려줄 게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지난주 중국에서 온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이 전주보다 소폭 감소한 2%로 집계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 동안 중국발 입국자 7,399명 가운데 7,272명을 코로나19 PCR 검사한 결과 2%인 146명이 양성 판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의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2.9%와 비교하면 0.9%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양성률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입국 전후 검사와 단기 비자 제한 등 중국에 대한 방역 조치가 완화될지도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중국의 춘제가 지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영향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겨울 유럽연합을 끔찍한 에너지 위기로부터 구한 것은 풍력과 태양광 확대 덕분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영국 환경에너지 싱크탱크 엠버는 유럽 전력 보고서에서 풍력과 태양광의 확대, 온화한 날씨가 유럽을 에너지 위기로부터 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지난해 EU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가 차지한 비중은 22%로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란스 팀머만스 EU 집행위 기후보호 담당위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설 설립이 주목할 만하게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역외 풍력 발전기와 지붕 위 태양광 시설이 눈에 띄게 늘고 있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5%로 확대한다는 EU의 목표는 야심차지만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탕보다 수백 배 단맛을 내면서도 열량이 없어서 제로 음료 등에 많이 쓰이고 있는 인공 감미료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원조격인 사카린을 비롯해 아스파탐과 스쿠랄로스 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놀라운 물질들이 모두 생각지도 않은 다른 연구를 하다 그야말로 우연히 발견됐다고 합니다. 오늘 과톡에서는 인공 감미료들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웃지 못할 역사적 사건들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과학 명작 극장의 토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잠시만요. 좋다. 참 달콤하군요. 하지만 우리가 달콤하다고 느끼는 음료에 꼭 설탕만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건 아시죠? 요즘에는 설탕 대신 합성 감미료들이 많이 쓰이거든요. 자, 다들 여길 보세요. 이 콜라에도 수크랄로스라는 감미료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감미료들은 설탕보다 훨씬 큰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가 없어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미료들이 굉장한 우연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1879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화학과 교수 아이러 램스는 그의 제자 콘스탄틴 팔베르크와 석탄 화합물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다. 자, 콜타르는 석탄을 가열할 때 증류되어 나오는 물질을 가리키지. 아, 네. 그러니까 이 콜타르를 가열을 하게 되면 어떤 성분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돼.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게. 내일까지 할 수 있겠나? 네? 내일까지요? 그럼 나는 볼 일이 있어서 그만. 잠깐. 이 실험을 언제 다 해? 그렇게 스승의 압박에 연구를 시작한 팔베르크. 아우, 배고파. 도저히 안 되겠다. 뭐라도 먹고 해야겠다. 그는 인근 빵집에 들러 빵을 구입했고
손도 씻지 않은 채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는데 저번하고 맛이 다른데 왜 이렇게 달콤하지? 응? 물어봐야겠다. 아주머니. 왜? 또 빵 살려고요? 아니요. 혹시 이 빵에 설탕 넣으셨대요? 설탕?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탕을 왜 넣어요? 우리는 항시 그 전통 방식을 따른다고요. 네?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왜 단맛이 나냐고. 아니 그 빵이 아니라 뭐 손에 뭐 묻은 거 아니야? 그거 하얀 거 묻은 거 같은데? 정말 손을 보자 묻어있는 하얀 가루. 팔베르크는 손에 묻은 가루를 살짝 핥아봤는데 달아. 엄청 달아. 이거 설탕보다 훨씬 달아. 아니 이게 이 가루가 뭐지? 설마 이거 실험하다가 묻은 거야? 잠깐. 바로 실험실로 달려간 팔베르크는 실험 도구들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모든 도구를 핥으며 단맛을 낸 물질을 찾았다. 아니, 이건 아니고 이건가? 이거다. 이거야. 그 물질의 이름은 벤조산 설피나이드로 콜타르를 중류에서 얻어낸 물질 중 하나였는데 이거 이름을 멋있게 줘야 하는데. 그래. 단맛이라는 라틴어 사카름을 따서 사카린이라고 해야겠다. 그는 이 놀라운 발견을 담당 교수인 램슨에게 보고했고 그들은 실험을 통해 사카린이 설탕보다 300배 강한 단맛을 내며 신체에서 분해되지 않은 채 소변에 섞여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건 엄청난 발견이지. 그러니까 혈당을 조절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대체제가 되겠어. 이거 빨리 특허를 내야겠구만. 예. 잠깐만. 이걸 내가 발견한 건데 같이 특허 내면 돈도 나눠야 하잖아. 그건 안 되지. 교수님. 그럼 제가 얼른 가서 신청을 하고 오겠습니다. 그럴란가? 그러게. 예. 사카린의 상업적 가치를 눈여겨본 팔베르크는 결국 스승을 따돌리고 단독으로 특허를 취득했고 사카린 공장을 차려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했다. 팔베르크의 예상대로 사카린은 전 세계적으로 날개에 돋친 듯 판매되며 엄청난 이익을 가져왔는데 이놈이 나를 속이고 혼자서 특허를 내. 이 악마 같은 놈. 후에 이 일을 알게 된 램슨은 크게 분노했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니 사실 발견은 내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거잖아, 내 거. 단맛을 내는 사카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씁쓸한 결말이었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사카린 이외의 또 다른 감미료들도 아주 우연히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1976년 영국 퀸 엘리자베스 대학. 안녕하십니까. 사시칸드 바드였습니다. 새로운 연구원 인디아에서 왔습니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연구는
자신 있다. 오케이, 그럼 잘 부탁해요. 젊은 화학자 파드니스는 살충제 연구팀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는 염소와 설탕 화합물을 통해서 사람에게 유해하지 않는 살충제를 만들고 있어요. 아, 네. 이건 스크랄로스라는 건데 이것부터 테스트해줘요. 네. 어이? 그런데 갑자기 그걸 먹는다? 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테이스트 맛보라면서요. 아니, 테스트가 아니라 테스트요. 테스트. 아, 테스트. 그걸 먹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거 엄청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요? 드셔보세요. 진짜네? 답니다. 엄청 답니다. 자당과 염소 원자를 결합해 만든 수크랄로스는 설탕보다 650배 정도 단맛이 강하고 칼로리도 없는 화합물이었는데 한 연구원의 어눌한 영어 때문에 우연히 발견된 스크랄로스의 단맛은 곧 전 세계로 퍼졌고 현재 제로 탄산음료에 많이 쓰이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감미료인 아스파탐은 1965년 궤양 치료제를 만들던 화학자가 실험 재료를 쏟았다가 우연히 손을 핥아서 단맛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어찌 보면 감미료 개발자들도 아주 우연히 단맛을 보게 된 겁니다. 이거 놀랍지 않나요? 그럼 과톡은 다음 주에 더욱더 놀라운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핫 이슈 만나보시죠. 이번 주 핫 이슈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우주로 날아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1년여간 놀라운 사진들을 지구로 보내며 우주의 비밀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번엔 성단 NGC 346의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NGC 346 성단은 우리 은하에서 20광년 떨어진 소마젤란 은하 속 성단인데요. 별들이 가장 활발하게 생성된 초기 우주와 그 형태가 비슷해 이를 통해 별들의 생성 과정을 예상해보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죠. 특히 아래에 있는 이 레이스 리본 모양의 가스와 먼지가 금속으로 된 행성을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망원경들의 사진과 달리 제임스 웹의 사진에는 많은 가스와 먼지가 발견됐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암석 행성들이 우리의 예상보다 더 일찍부터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도 우주의 새로운 모습을 알려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앞으로도 열일 부탁해요. 그럼 과톡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 인류의 질병 치료를 위한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선 인체 임상 시험에 앞서 반드시 동물 실험을 진행해야 했죠.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이 동물 실험 의무 조항을 80여 년 만에 삭제했습니다. 그 이유와 바이오 업계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이오 의학 관련 뉴스를 보면 종종 실험실에서 그 생쥐라든지 다른 동물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동물 실험을 하는 이유부터 알려주시죠. 이 신약은 말 그대로 새로운 약이잖아요. 이전에는 없었던 약이니까 사실은 이 약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또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사람한테 적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개발 과정에서 인체 임상 시험, 즉 사람에게 직접 이걸 투약하기 이전에 어떤 독성이 있는지 실제로 이 약이 효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걸 좀 미리 알아보려는 차원에서 사람 대신에 이제 동물을 선택을 해서 실험을 하는 거죠. 네. 이 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미국에서는
이 신약을 개발할 때 인체 임상 시험을 하기에 앞서서 생지 같은 걸 설치류라고 그러거든요. 네. 설치류 한 종과 원숭이나 개를 비설치류라고 그러는데 그런 비설치류 한 종에 대해서 반드시 독성 테스트를 하도록 했었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조항이 삭제된 이유가 뭘까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 동물 실험은 사실은 이제 인간을 대신해서 어떤 독성이나 효능을 알아보는 굉장히 좋은 툴인데 네. 이게 한 80년 전부터 해왔던 건데 실제로 이 동물 실험의 결과하고 인체 임상 시험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을 하면 동물 실험에서는 효능이 있다고 나왔지만 인체에서는 효능이 없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동물에서는 효능이 있지만 인체에서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뭐 어떤 연구 자료를 살펴보니까 동물 실험에서 인체 시험으로 넘어갔는데 실패, 그러니까 일치하지 않는 확률이 90%가 넘은 거예요. 굉장히 이제 일치하지 않다 보니까 이 동물 실험이 효율성이 없다. 네. 이런 이제 비판이 제기가 됐던 거고 이와 함께 이제 최근에는 그 어떤 그 동물 복지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맞물리면서 어떤 동물 실험이 좀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왔던 거죠.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동물 실험의 의미 자체가 좀 떨어진다 이런 그 지적과 함께 방금 말씀해주신 동물 복지가 최근에는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난해 미국 상원에서 이 동물 실험을 이제 폐지하자 그 이제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그런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그게 상원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이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서 이제 지난해 말 이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그 서명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미국 농무부 이제 자료를 살펴보면은 매년 한 1억 마리 이상의 동물이 이 동물 실험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그만큼 효용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판이 많이 됐었던 거죠. 네. 또 최근 일론 머스크의 바이오 회사 뉴럴링크가 동물 학대 논란이 있었죠. 이 머스크가 이제 창업한 회사가 몇 개 있잖아요. 뭐 스페이스X도 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바이오 회사 뉴럴링크라고 창업한 게 있어요. 이 뉴럴링크는 말 그대로 이 뉴럴은 신경을 말하는 거고 링크는 연결하는 뜻이잖아요. 사람의 뇌하고 이제 컴퓨터 같은 기계를 연결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이 회사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뉴럴링크 칩이라 그러는데 이 회사가 이제 그 뉴럴링크 칩을 개발을 하고 이 칩이 실제로 이렇게 사람이랑 그 소통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었던 거죠. 그 원숭이한테 이 칩을 이식을 하고 이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이렇게 막 움직여갖고 게임을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 실험하는 과정에서 원숭이가 한 200마리 넘게 희생이 됐고 또 뭐 나머지 동물들 있잖아요. 뭐 생쥐나 이런 걸 다 합치면 1,500마리가 넘게 죽었다. 이게 알려지면서 이 뉴럴링크가 어떤 그런 뭐 좀 동물 학대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됐고 미국에서 지금 검찰이 이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물 실험 의무화 조항이 이제 미국에서는 삭제가 되면서 선택 사항으로 변했는데요. 그렇다면 동물 실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시험을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개정법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물 실험을 비임상 시험이라고 그러거든요. 인체 임상이 아니라 비임상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래서 비임상의 이제 방법으로 이제 예를 든 게 뭐 시험관이나 컴퓨터, 뭐 화학적 또는 비인체 생체 실험. 뭐 이런 걸 들었어요. 좀 난해하잖아요, 표현이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뭐 세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바이오칩, 뭐 장기칩이라고 불리는데 이걸 이용한다거나 뭐 컴퓨터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동물 실험도 여기 포함이 돼 있죠, 당연히 선택이 바뀐 거니까요. 그 동물 실험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면서 비임상 실험의 예시에 동물 실험이 포함되긴 했는데요. 동물 실험 이외 바이오 칩이나 또 세포를 이용한 실험 등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세포를 이용한 어떤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오가노이드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오가노이드에서 이제 이건 오간 있잖아요. 우리 장기를 뜻하는 오간에서 그 IOD가 붙어가지고 오가노이드, 유사 장기란 뜻인데 미니 장기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 어떤 인체의 특정 장기의 기능을 모사한 그런 이제 세포 덩어리를 만든 거예요.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줄기세포로 시작을 해서 어떤 특정 장기의 기능을 흉내낸 세포 덩어리를 3차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부르는데 이 오가노이드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건 인체 세포로 갖고 만든 거잖아요. 인체 조직은 아니지만 장기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실험주 개발 중인 약을 이제 취업을 하면은 뭐 독성이라든지 효능을 알아볼 수가 있는데 그건 사람의 걸 가지고 대상으로 하니까 동물 실험보다 좀 더 이렇게 유사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고요. 실제로 이제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희귀 질환이 있어요. 좀 네. 이름도 어려운 질환인데, 근데 이 오가노이드를 개발하는 회사가 이제 장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이 낭포성 섬유증에 잘 듣는 약을 예측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 약을 가지고 임상에 들어가 봤더니 잘 되더라, 잘 네. 받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오가노이드가 꽤 이렇게 유용성이 있구나. 이제 그런 게 인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뭐 장 오가노이드인데 오가노이드 해가지고 거의 뭐 인체 모든 장기가 지금 오가노이드 다 연구가 되고 있죠. 아, 그렇군요. 동물 실험 대신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이 바이오 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건 뭔가요? 근데 바이오 칩은 다른 말로 장기 칩이라고 해서 이제 장기를 칩 위에 올린다 이런 뜻인데 뭐 장기를 올릴 수는 없고 이제 네. 그 장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특정 세포를 이 컴퓨터 칩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아, 네. 그러면 이제 이 조그만 칩에 이렇게 세포들 올려서 이거 이제 3차원으로 배양을 하면은 오가노이드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네. 이 세포들이 그런 어떤 특정 장기의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칩 위에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약물 같은 걸 떨어뜨리면 뭐 독성이라든지 효능을 굉장히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근데 이거 역시 이제 그 동물 실험을 대체할 기술로 주목을 받는데 사실은 이제 2010년도에 그 펜실베니아 주립대 이제 한국인 교수가 있는데 그 양반이 세계 최초로 폐 칩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뭐 심장 칩도 나오고 뭐 간 칩도 나오고 또 굉장히 많은 이 장기 칩이 나와서 또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오가노이드나 바이오 칩과 같은 이 동물 실험 대체 기술에 대해서 바이오 업계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FDA가 이거를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오가노이드나 이런 장기 칩을 개발하는 회사 아니 연구원들은 좀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죠. 네. 이걸 계기로 이제 관련 연구가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예. 아직 뭐 이렇게 상용화 단계까지는 많이 못 갔지만은 이게 기폭제가 돼서 좀 상용화에 한층 더 다가설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게 뭐 동물 실험이 선택으로 바뀌었지만 독성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동물 실험 말고 지금 당장 독성 테스트할 뭐 그런 마땅한 기술이 있느냐? 네. 또 그건 아니거든요. 뭐 앞서 설명한 뭐 오가노이드나 바이오 칩이 있지만은 이것들이 어떤 그런 동물 실험만큼의 축적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 어떤 실험의 어떤 그 신뢰도나 이런 재현성이 좀 아직은 약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는 이게 동물 실험이 선택으로 바뀌었지만 지금 당장 바꿔지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FDA가 요거가 이제 의무화해서 선택으로 였기 때문에 또 그런 한계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FDA에서 이 독성을 이렇게 테스트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 아직은 동물 실험 결과를 신뢰하고 있더라. 왜냐면 이 동물들이 안락사하면은 이제 그 동물들의 어떤 장기들을 대상으로 하면 되니까 아직은 좀 동물 실험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좀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서 이게 좀 아직은 대체되기까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네. 이렇게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동물 실험 대신에 오가노이드라든지 바이오칩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법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번 법 개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번 법 개정이 좀 더 강력하려면은 이게 선택이 아니라 아예 그냥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 미국도 아는 거죠. 아직은 대체 기술이 성숙하지 않았으니까 네. 이걸 당장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법 개정을 했다는 거는 사실은 뭐 동물복지 같은 어떤 최신의 그런 트렌드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동물 실험을 대체할 어떤 그런 기술에 대해서 이 정부 당국이 좀 그런 관련 기업들이랑 좀 논의도 해보고 어떻게 이 대체 실험법을 좀 발전시킬지 그런 논의하는 어떤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업계는 평가하고 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더 그런 뭐 오가노이드나 이런 장기칩을 개발한 업체들은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과학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그에 대한 윤리 의식 또한 진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동물 실험 대체 관련 기술이 좀 더 고도화돼서 잘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 세계를 삼킨 코로나19 대유행을 그나마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이전에 없었던 mRNA 백신 개발이 빠르게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여기에는 임상 경험과 연구 능력을 갖춘 의사 과학자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YTN 사이언스는 오늘부터 3편에 걸쳐서 미래 의료 수준을 끌어올리고 바이오를 이끌어갈 의사과학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의사과학자가 어떤 사람이며 왜 필요한지 양혜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전 세계로 급속히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는 물론 백신도 없어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까지 선언됐지만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1년도 채 되지 않아 최단기간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mRNA 기술을 백신 개발에 적용해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된 겁니다. mRNA 백신 개발로 인류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게 해준 바이오엔테크와 모더나 창업자들은 모두 의사과학자입니다. We have experience in the messenger RNA field for more than a decade, and we have technologies in place which allows us to make vaccines and evaluate vaccine candidates in an ultra fast fashion. 의사과학자는 이름 그대로 의사 자격과 과학 분야 박사 학위를 모두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환자 진료를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질병의 원인과 진단, 치료법 등을 연구하며 나아가 의료 서비스 등을 개발해 다시 환자에게 적용합니다. 누구보다 사람의 몸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기초 연구나 신약 개발은 물론 최근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의사과학자의 활약이 커지고 있습니다. AI 스피커가 의사와 환자의 진료 대화를 알아서 인식한 뒤 진료 소견과 치료 결과 등을 자동으로 정리합니다. 일일이 진료 기록을 적지 않아도 돼 의사는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를 자동화할 수 있을까? 어떤 걸 효율화할 수 있을까라고 항상 생각을 진료하는데 한 5% 정도는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게 돼요. 엔지니어들하고 소통할 때도 대충 무슨 말인지 말을 하면 좀 빨리 알아듣는 것도 있고. 최근 30년 동안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가운데 22명이 의사과학자이고 글로벌 제약사의 최고 과학 책임자의 70%도 의사과학자입니다. 세계 바이오 산업에서 의사과학자의 활약은 늘고 있지만 국내 의사과학자 육성은 여전히 칸막이에 막혀 체계조차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수백조 원에 달하는 전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몇 년째 2%대 점유율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래 바이오 산업을 이끌 의사과학자 양성을 더는 늦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재가동 하루 만에 자동 정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일 오전 3시 53분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하나로가 자동 정지돼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는 지난해 11월 15일 냉중성자원 개통 고장으로 정지한 뒤 지난달 31일 재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원안위는 일단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고 정지하는 원자로 제어 개통이 동작하여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안전성을 점검하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안위는 현재 하나로가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 안전 관련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차세대 발사체 상단용 터보펌프 시험 중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화재 발생 즉시 추진제 공급이 차단되고 비상정지 절차에 돌입했으며 나로우주센터 내 소방반이 출동해 화재를 진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시험은 발사체 상단 엔진 선행기술 개발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오는 5월 발사 예정인 누리호 3차 발사와는 무관하다고 과기정통부가 덧붙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지난해 4분기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게 실적 부진에 영향을 미쳤는데 상반기까지는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반도체 혹한기 성적표를 받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지난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겁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은 40% 넘게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겨우 적자를 면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4분기 반도체로 벌어들인 돈은 전년 대비 97% 급감한 2,700억 원에 그쳤습니다. 지난해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었지만 반도체 실적 부진에 영업이익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문제는 반도체 수요가 단기간 회복되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영업 실적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하락이 이제 상반기에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부진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메모리 반도체 3사의 전체 영업 손실이 6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예측까지 나오자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일찌감치 투자 축소와 감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어떤 당사의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현재까지는 50% 이상 축소를 해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투자 감축은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인위적인 감산 없이 올해 시설 투자 규모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 단기간 손실을 보더라도 경쟁업체들과 격차를 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재고가 정점을 찍은 뒤 하반기부턴 가격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고성능 CPU를 출시함에 따라 차세대 D램, DDR5를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는 예측도 있습니다. 고성능 CPU에 고성능 D램이 들어가요. 신제품이죠. 본격적으로 데이터 센터 서버 중심으로 투자가 일어날 것 같아요. 공급 줄이고 수요 늘어나면 가격 반등의 모멘텀이 되는 거고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 반도체 혹한기 여파에 우리 기업들의 매출은 물론 수출 실적 타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반도체 업계는 수요 문제뿐 아니라 국제 역학관계라는 또 다른 고민도 안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일부 국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하게 됐는데 우리 기업들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선 상황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자 세계 반도체 장비 2위와 3위 기업이 있는 네덜란드와 일본 정부는 반발했습니다. 기업의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두 나라 총리를 잇따라 만나고 나서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반발을 고려해 상세한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규제 대상에는 최첨단 EUV 노광 장비뿐 아니라 범용 반도체 칩을 만드는 DUV 장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마저 효율적으로 생산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미 3나노 이하 반도체까지 대량 생산에 들어간 우리 기업들로선 중국과 기술 격차를 확대할 기회입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쟁자로 부상하는 거, 그 부분을 좀 더 지연을 시키거나 막을 수 있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나 국가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되죠.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두세 개씩 반도체 생산 공장이 중국에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게 1년간 장비 수입 유예 조치를 적용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생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 압박에 동참하며 막대한 손실을 감수했다는 점은 우리 정부에게도 부담입니다. 앞으로 중국 내에서 사업 반도체 관련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비즈니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이번 제재가 오히려 중국 정부의 반도체 독립을 촉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피터 베닝크 ASML 최고 경영자는 중국이 반도체 장비를 구할 수 없다면 스스로 개발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차상위 계층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했던 중산층 지원책은 빠졌는데 예산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에도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액은 59만 2천 원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넉 달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입니다. 차상위 계층이 기존에 받던 할인액 14만 4천 원에 44만 8천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낮지만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입니다. 앞서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빠지자 잠재적 빈곤층으로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늘리는 지난 대책으로는 기초수급자 지원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자 부랴부랴 추가 지원책이 나온 겁니다. 중산층,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참모들에 지시했습니다. 난방비 지원 혜택은 최대 168만 7천 가구가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대통령이 지시한 중산층 지원은 이번 추가 대책에서도 빠졌습니다. 당장 취약계층 지원에만 예산 1,800억 원이 투입되는데 중산층까지 확대하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대폭 인상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흡수했다면 난방비를 중산층한테 지원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파장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야권에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으로 지원 대상을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경 불가 입장을 고수해온 만큼 중산층 지원책을 놓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서울 택시요금 인상 첫날 시민들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며 부담스럽다고 토로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요금이 비싸진 만큼 택시 서비스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택시를 타니 기본 요금이 4,800원부터 찍힙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해봤습니다. 이전 기본 요금 3,800원으로 가던 거리인데 지금은 2,000원 안팎이 더 나옵니다. 기본 거리는 줄었는데 기본 요금이 1,000원 오른 데다 미터기 오르는 속도까지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에 종강역에서 신서역까지 약 7km 거리를 이동했을 때를 비교해보면 택시비가 이전보다 15% 정도 비싸졌습니다. 서울 택시 기본 요금이 오른 건 지난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오름폭이 커 안 그래도 난방비, 금리 다 올라 불만이 큰 시민들은 더욱 부담스럽다는 반응입니다. 편의점만 가도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일단 교통비도 그냥 1,000원 오른 것 자체가 좀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일부 시민들은 요금이 많이 오른 만큼 택시 서비스가 같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가가 다 올랐는데 사실 저는 이제 20대, 30대들은 그 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서비스가 그만큼 어느 정도 품질을 받쳐주면 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택시기사들은 기름값 등이 오른 만큼 요금 인상이 당연하다면서도 당분간 승객이 줄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LPG 요금도 많이 올랐고 물가 상승도 많이 했기 때문에 요금은 올려야 되지만 당분간 손님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나아지겠죠. 택시비 인상을 시작으로 이르면 오는 4월부턴 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도 3,400원 오를 전망이라 시민 한숨이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현행법은 법인 차량을 개인 용도로 쓰면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사적 유용 같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연두색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하, 번호판 색상을 달리하자는 거죠? 후보님께 보고 드릴까요? 노노! 전조치! 고고고! 법인 차량 전용 번호판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고급차를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잇따르자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시한 대책입니다. 법인 소유 차량은 구입비나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하고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행일지 같은 서류를 꾸미거나 개인적으로 써도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기업 대표의 가족 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특히 고가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누리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증가하는 등 최근 5년 동안 취득가액이 1억 원을 넘고 4억 원 이하인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71.3%, 4억 원 초과는 88.4%가 법인 소유입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전용 번호판 도입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누구나 식별 가능하게끔 쉽게 식별 가능하게끔 하는 명찰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고 법인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자율 규제에 국민들의 자율 규제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토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해마다 신규 법인 차량 15만 대의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전망인데 기존 법인 차량은 번호판을 바꿔야 세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교체를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방대학 시대는 윤석열 정부의 85번째 국정과제입니다. 지역 대학과 관련한 행정과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건데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기업 학교와 힘을 합쳐서 지방대학 시대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금호공과대학교. 연구실에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 실험에 몰두합니다. 반도체 소자에 얇은 막을 증착시키고 또 주사 전자현미경으로 지름이 연필의 2000분의 1 수준인 미세한 구멍을 들여다봅니다. 이런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한 기업으로 진출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지자체가 주도해 학교, 기업과 함께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은 겁니다. 취업난이라고 하지만 지역에서는 굉장히 우량 기업조차도 지금 인력난입니다. 어떤 지자체와 대학, 기업의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그러한 간극을 좁히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지방대학 시대라고 이름 붙인 국정과제 추진으로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주던 교육 예산을 지방정부에서 받아서 쉽게 하면 지방정부에서 대학과 교육을 관리해서 기업에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우려고 고등학교 진학 컨설팅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정부 가용 재원의 10%를 쏟아부어 인재를 키우고 또 해외 우수 학생도 유치할 예정입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해 정착한 인재가 다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데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우리 지역에서 공급하고 또 그 인력들이 지역에 잘 정착해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미가 앞장서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와 기업이 갈수록 줄고 투자마저 감소해 생존 위기에 직면한 지역이 대학 정책 전환에 맞춰 어려움을 이겨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물을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장치의 성능을 끌어올릴 전해질 막을 개발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과 강원대 공동연구팀은 수소 이온을 원활하게 이동시키면서 생성된 수소 기체의 유실을 억제할 수 있는 가지사슬 구조의 새로운 전해질 막을 개발해 수전해 장치의 성능을 기존보다 80% 이상 끌어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전해질 막은 기존 소재보다 저렴해 그린 수소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며 추가 기술 개발을 통해 5년 이내 실용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중국 해커 조직의 국내 기관 공격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일부 기관에만 적용하고 있던 긴급 차단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차단제는 휴일과 심야 시간에 사이버 공격이 감지되면 사이버 안전센터가 기관 홈페이지를 차단하고 나중에 기관 차단을 해제하는 제도로 현재는 8개 기관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밖에도 사이버 안전센터를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해킹 탐지 인공지능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통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여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월 수상자로 광주과학기술원 송영민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송 교수는 농계의 겹눈 구조를 모사한 360도 전방위 수륙양용 카메라를 개발해 자율자동차와 가상현실 기기 등에 필요한 영상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해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은 생명연 설립 제38주년 기념식에서 바이오 경제 시대가 도래하면서 생명연이 세계적인 첨단 바이오 경쟁력을 보유한 기관이자 산학연 협력의 거점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양돈 축사 폐수와 폐수 속 병원성 박테리아를 동시에 정화하는 미세조류 활용 기술을 개발한 안치용 박사와 타미플루의 장염증 억제 기전을 규명한 연구팀 등에 대한 유공자 시상식도 진행됐습니다. 오늘 YTN 사이언스가 기획한 연속 보도, 미래 의료와 바이오 산업을 이끌 의사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 첫 리포트를 전해드렸는데요. 의학과 과학을 접목해 기술 혁신을 이뤄내는 의사 과학자들의 활약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제대로 된 육성 체계조차 잡혀 있지 않은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자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의료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의사 과학자 양성이 필수적인데요. 앞으로 이어질 연속 보도와 함께 국내 바이오 인재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